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 5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시간을 어렵게 내주셔서 오늘 오셨는데요. 오늘 홈스쿨링 제2차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혹은 자녀 교육에 그리고 성인으로서 영어 공부하는 내용에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요, 제목은 내 아이의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내용을 우리가 잡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공부 문제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은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존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존심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왜 그렇게 학습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자존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 특히 여러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아이의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세미나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그 강의형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께서도 포맷이 지금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둥글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문제점, 그렇죠? 그 아이의 공부의 문제점, 그리고 학과목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 아이의 공부 습관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얻은 결론은 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 씨, 설경숙 씨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경숙 씨,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외모를 갖추신 설경숙 씨, 설경구 씨와는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설경숙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네요. 영어 이름은 존이라는 좀 특이한 그런 남자 이름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요한을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해서 존이라는 영어 이름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존 씨에게 본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떤 현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현재 지금 공부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들은 영어는 우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영어 공부 방법에서는 우선 딸애가 고2고 아들이 중1인데요. 딸애는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서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 아직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또 저희 집에 아들 공부방 분위기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의 우선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들 영어 공부하는데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선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우선은 그 영어 공부하는데 그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나 뭐 또 이렇게 예습 복습을 안 해서 좀 영어 공부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둘째 아이가 공부 습관이 아직 안 잡혀 있고, 그리고 영어 기초가 부족하니까 학습 동기가 점점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송연주 씨이시고요. 지금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지금 하신데요.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커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그 중고등학교 때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잘한 점은 무엇이었고 또 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저희 아이들은 지금 전부 컸고요. 어렸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지금과 공부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암기 위주였어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고 하루에 뭐 30개, 50개씩 단어를 외워서 시험 보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영어의 생활을 속에 그냥 아이들을 노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외국인을 홈스테이를 시켰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냥 노는 조건. 그러니까는 내가 그 친구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친구는 우리 아이들과 매일 2시간씩 놀아주는 거예요. 물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ABCD도 몰랐지만 그 친구하고 잘 놀더라고요. 그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게 그 아이의 학교 성적은 물론 엉망이었죠. 문법이라든가 뭐 단어 스펠 틀리면은 점수 틀리고, 그래서 점수는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영어라는 게 영어 공부는 힘들어 이런 것보다는 영어 재밌어 이렇게 가까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자기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겠죠. 어렸을 때부터 입시 위주로 공부를 시켰더라면 그만큼 아이가 덜 힘들었을 텐데 입시 위주로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힘든 점은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 대학생이 큰 녀석은 지금 의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스펠을 몰라도 말은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외국인을 집에 홈스테이를 시켜서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점에서 보통 부모님들하고는 많은 다른 그런 교육을 시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우리 학부모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성함은 강금명 씨이시고요. 지금은 구리에 살고 계십니다. 자, 지금 6학년 따님을 남자아이를 지금 그 양육하면서 지금 영어 공부를 시키시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6학년 남자아이를 한 명 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5학년 올라갈 때부터 지금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인 나라로 좀 영어가 조금 더 어릴 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보냈었는데 지금 한 1년여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사실 대화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지고 했는데 그 학교 공부하고 학원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문법적인 부분은 많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그 공부 상태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나 상담을 해봐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런 언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익숙해진 다음에 문법이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아이가 지금 학원에 또 역시 다니고 있나요? 필리핀에서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학원을 별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아이는 지금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그 어학의 문법이라던가 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별도로 또 공부를 하고 있군요. 네.
자, 네 번째 우리 학부모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김희수 씨입니다. 평택에서 올라오셨고요. 한번 자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학년 된 남아이하고 6세 된 여아기의 부부인데요. 지금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3학년 아이는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하고 방과 후 학습, 그리고 집에서 제가 읽어주는 내용의 영어, 그리고 영화로 보는 3D 만화 영화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그런 영화를 자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도 유치원에서 하는 영어 교육하고 집에서 제가 읽어주고, 그리고 CD로 듣고, 그리고 동화를 이제 CD로 이렇게 또 다시 듣고, 뭐 그렇게 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가끔 뭐 아빠가 군인이라서 미군 부대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인사라도 가볍게 하는 그 정도.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저학년이라 크게 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우선 이제 가볍게, 그러니까 친근하게 영어와 가까워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 예, 그 정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네 분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좀 더 영어를 잘 가르치고 싶지만 영어를 어떻게 우리가 부모들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두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문제가 영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그 습관이라던가 공부하는 습관 혹은 자기 주도성 혹은 부모의 역할이라던가 부모와 대화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녀의 공부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이시죠? 즉, 여러분, 빙산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작은 부분이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렇죠. 바다 밑에 깊게 깔려 있는 문제는 아주 두껍고 아주 깊게 밑에 심층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가라앉아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과목이라던가 공부하는 뭐 점수, 아이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의 그렇죠. 보이는 것만 나오는 그 아이의 어떤 그 능력이라던가 그 아이의 어떤 취미라던가 그 아이의 언어적 표현력이라던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보이지 않는 이 기저 부분에 심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의 보이지 않는 뭘까요? 타고난 재능이죠. 누구나 저는 어떠한 아이들도 이렇게 커다란 그런 빙산의 뿌리를 두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제도나 아니면 부모의 역할은 단지 이 떠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의 전체적인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의 공부와 자신감, 그리고 긍정성, 대인관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학습을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영어를 잘 가르치고 아이가 성공적으로 영어를 잘 말하고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 밑에 이면에 깔려있는, 깊게 깔려있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만, 그것을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켜야만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제가 말하는 자존감이 되겠습니다. 자존감,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DVD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제가 한번 정의를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In psychology, 심리학에서 self-esteem, 자존감은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존감은 reflect person's overall evaluation, 개인의 전체적인 평가나 혹은 appraisal, 어떤 그 기준 혹은 측정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요? 그 아이의 그 사람의 worth, 가치에 대한, 그렇죠?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self-esteem은 또한 다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죠. belief, I am confident, 나는 자신감이 있어요. I am inconfident,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혹은 emotion도 포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riumph, 무슨 뜻인가요? 어떤 그 승리감이죠. 승리감. 혹은 despair, 절망감이죠. 그리고 pride, 뭔가 자부심을 말하고요. shame, 치욕스러움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belief와 emotion을 포함하는 것이 self-esteem이고요. 또한 behavior, 행동도 또한 self-esteem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ssertiveness, 무슨 뜻인가요?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냐? 혹은 shyness,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아이냐? 혹은 confidence,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냐? 혹은 caution,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self-esteem은 specifically to a particular dimension, 다음과 같은 내용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 believe I'm a good writer and feel proud of that in particular. 나는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거나 혹은 global extent, 넓은 범위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 believe I'm a good person and feel proud of myself in general.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 나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좁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self-esteem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self-esteem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 정도도 있겠지만요. 하나는 high self-esteem과 low self-esteem입니다. 자, 고양이가 자기 자신이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뭐로 보이나요? 사자로 보입니까? 이 고양이는 self-esteem이 높은 고양일까요? 낮은 고양일까요? 엄청나게 높은 고양입니다. 그렇죠? 비록 자기는 야옹 하는 고양이지만 자기는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low self-esteem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겁에 질려 있고 도대체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DVD를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이런 모습의 벽에 갇힌 그림을 그린 아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저 꼬마 아이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치 헤라클레스인 양 이 바위를 들면서 자기가 들 수 있다고 저렇게 포즈를 취하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자기 사진을 보면서 이게 물론 이게 사진이겠죠. 합성 사진이든 아니든 간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성인, 여러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내가 잘해서, 그렇죠? 나도 책도 좀 읽고 영어 책을 좀 공부를 해서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잘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잠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저는 좀 전혀 다른 그런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써먹지 못하면 나중에도 쓸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좁아지고 영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배워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우리 실용영어학과나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열의 8명입니다. 이런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공부하는 분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는 공부는 시작만 있을 뿐이고 끝이 없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은 한 학기에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정말 입학했을 때 그 동기를 항상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무료 특강이나 그렇죠? 아니면 얼마든지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 집중하고 자기가 투자한 만큼 자기가 얻어감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험 성적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온라인의 편리함에 젖어서 공부하는 그분들이 나중에 사이버대학교 졸업장을 따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고 졸업할까? 과연 그 등록금 3년이나 4년 동안 돈을 내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내면서 정말 또 다른 어떤 그 자기 개발에 창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졸업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에게 있어서 영어 공부란 분명하고 확실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해두면 언젠가 쓰일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쓰일 꼭 필요한 것이라야 합니다. 만일 자녀를 위한 공부라면 자녀의 학습 과정보다 앞서서 미리 공부하고 핵심을 파악해서 지도하면 여러분께서 분명한 학습 동기를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책상 앞에 앉기 전에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 공부를 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마치 지금 얻은 것처럼 상상하면서 즐거움을 얻으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절대 얘기하는 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제목을 다시 썼지만 지금 당장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활용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아셨죠? 자, 태도 2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기의 영어 공부의 실패를 과정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왜 영어 공부는 초, 중고에서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10살에 늘지 않을까라는 그 원인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영어 공부의 재료와 그 질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중학교 때 누가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도 역시 수능이다,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사이버 대학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도 일반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커리큘럼을 봤을 때 그 커리큘럼이 자기에게 정말 꼭 맞는 그런 커리큘럼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억지로 그 과정을 따라가야 되고 또한 억지로 시험을 봐야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이미 정형화된 만들어진 그런 커리큘럼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들고 나중에는 졸업할 때 뭔가 다시 공허한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영어 학습자들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분야와는 전혀 다른 학교 혹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맞추다 보니 자신의 수준에 알맞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서 나중에는 입학 동기와 그리고 졸업했을 때 그 성과가 맞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이버 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2004년에 처음 생기면서 그 커리큘럼을 작성했을 때요, 우리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수준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고난도의 수준을 하되 단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실생활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4가지 언어 기술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한다라는 회화에 집중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원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이 말하고 듣고 문제가 아니라 또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잘 읽고 글을 쓴 사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글 쓰는 목적, 어떤 그 심중의 의도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게 제대로 글을 쓰면서 전달한다던가 이메일을 쓴다던가 편지를 쓴다던가 해서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회화를 잘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도 부단히도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4가지 기술을 골고루 준비하고 있는데요. 향후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비동시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이버대학에서 이제는 동시적인 도구, 즉 화상 강의라던가 어떤 그 화상 1대1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동시적이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회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믿고요. 또한 영장문 또한 우리가 점점 그 멘토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받고 이러한 그 내용이 점차 보강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어 공부를 또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의 절대 학습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실 수업 외에는 영어를 학습하거나 연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를 제2 언어나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어 사용 동기가 없기 때문에 오직 연습을 통해서 절대 학습량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주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절대적인 연습량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대화할 상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서 암기와 모방 그리고 훈련의 노력 없이는 절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영어 공부를 국어를 배우듯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절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말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업 외에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모방하려고 하고 얼마나 여러분께서 따라하려고 하면서 연습을 하십니까?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어학연수를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학연수를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요. 그 아이들은 보통 3달이나 6개월, 1년이 지나면 내가 유창하게 되겠지라고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는데요. 노력 없이는 아무런 그런 그 성과를 걷고 오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쇼핑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정도는 공부할 수 있겠지만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가 쓰는 그런 그 고급스러운 표현이라던가 정말 실제적인 그런 표현들은 외국에 나가서조차 영어 회화책이라던가 혹은 영어 표현책을 들고 나가서 공부를 해야만 그 사람들과 활용화해서 우리가 입에 탁 달라붙게 노력을 해야 우리가 유창하게 되는 것이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을 만났다고 해서 절대 유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성인들이 영어를 실패를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모 성인으로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실천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 대략적으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왔고요. 제가 홈스쿨링 과정이나 아니 앞으로 2학기에 제가 새로운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제목은 원래는 제가 영어
개 섞어라라고 해서 English Freeze 해서 좀 재밌는 제목을 좀 붙여놨는데 그 교과목 내용이 너무 튄다. 그래서 이 대학 교과 커리큘럼 과정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다르게 바꿨습니다. 제목은 영어 공부 방법 이렇게 했는데 조금 딱딱하죠? 영어 공부 방법. 그래서 하지만 내용은 제가 좀 더 재미있게, 그렇죠? 재미있게 구성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글을 썼는데 영어와 다이어트라고 해서 영어와 다이어트를 해서 그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그런 것을 비유를 들어서 제가 영어 공부 방법을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전 학과 학생들에게 쉽게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놓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vocabulary, conversation, listening, reading 여기에 흔히 우리가 좀 초점을 두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성인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뭡니까? 단어죠. 단어. 단어도 외우기도 어렵고 또 기껏 외웠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까먹어버리죠. 그렇죠?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제가 단어의 문장의 연상력을 통한 암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홈스쿨링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왜 SI라고 얘기도 하고 왜 뭐 AI라고 하면서 질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조류독감을 우리는 AI라고 하기도 하고 돼지 인플루엔자를 우리는 SI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철자에 그 약어 그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SI는 스와인 인플루엔자의 약자입니다. 그럼 돼지 인플루엔자면 왜 피그가 돼야 되는데 왜 스와인이 됐을까요? 이 스와인은 스펠링이 SWINE입니다. SWINE, 스와인. 이 스와인은 피그가 일반 회화에서 쓰는 구어체 표현이라면 스와인은 돼지해서 좀 문어체, 약간 어려운 단어로 쓰이기도 하죠. 왜 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어려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왜 질병 같은 거 환자들한테 보여줄 때 막 글을 좀 예쁘게 쓰면 될 걸 막 휘어 갈기면서 막 이게 쓰면서 딱 환자한테 보여주잖아요. 네? 굉장히 권위적인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스와인 내용인데요. 이 스와인이라는 단어를 돼지라고 외웠다고 칩시다. 자, 우리 성인들은 하루면 까먹죠? 하루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1시간이면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이 스와인을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스와인을 S와 와인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먹은 돼지 삼겹살.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바로 연상작용입니다. 교수님 유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자기만 외우는 방식이 있고 자기 기억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AI는 뭡니까? AI. 이때 A는 뭘까요? 자, 흔히 우리가 조리독감이라고 하죠. 조리독감. 이 A가 뭘까요? 조리하면 bird 해서 B로 시작해야 되는데 또 A로 시작했어요. 이 A는 여러분 AV양의 뜻입니다.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AVIAN. 여러분 왜 AV양 아셨죠? A 그다음에 VIAN 이렇게 되죠. AV양은 날아다니는 새 이런 역시 또 아까 말한 그 학자들이 쓰는 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죠. 자, 이 AV양을 어떻게 해야 조류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요? 네. 자유로운 사고도 좋죠. 하지만 약간은 좀 관련성이 있는 뭐 비슷한 소리라던가 비슷한 약간 그 연결을 이미지를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러다가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수 에비앙 아시죠? 네. 에비앙. 예? 생수 에비앙을 먹고 병 걸린 새. 썰렁합니까? 썰렁합니까? 하지만 에비앙을 생각하면 에비앙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발음의 유사성을 제가 근접한 겁니다. 발음의 유사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단어를 연상해서 외우면 우리 성인의 기억에 좀 오래 간다는 말이죠. 자, 좀 쉬운 발음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citizen 하면 무슨 뜻이죠? 시민이죠. 그 citizen은 우리가 city에서 나온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civilization 하면 뭡니까?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뜻입니다. 문명. 그렇죠? 그 도시에 살면서, 그렇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 문명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C에서 시민의 이런 발음도 유사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단어를 외울 때 최대한 그 소리라던가 발음이라던가 발음의 유사성 혹은 그 이미지의 유사성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외워야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절대 단어만 여러분 그 단어장에 적어가지고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문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해와 예문이면 해와 예문, 다음에 여러분 왜 리딩에서 따온 예문이면 리딩의 예문을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할 것이 단어만 딸랑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예문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어장을 만들면 절대 단어 한 장 딸랑 적어가지고 옆에 해석 하나 딱 쓰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한 것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train이란 단어 중에 여러분 왜 어렸을 때 우리가 train 그럼 뭔가요? 기차죠. 하지만 train이 우리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무슨 뜻이 있나요? 훈련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어를 하나만 외우면 절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어를 예문을 쓰면서 우리가 외우다 보면 영어 회화 표현도 되고 기억도 오래 간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conversation. 어떻게 하면 말이 튈까요? 자동 번역을 위한 기본 구문 암기와 상황의 연산력입니다. 자, 여기서 표현은 기본 구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할 때 몇 가지 초보자들이 거치는 방식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먼저 한국말로 생각한다. 둘째, 영어로 바꿔보기 전에 단어를 먼저 생각한다. 셋째, 단어를 겨우 생각해서 요걸 요리조리 맞춰본다. 순서를 맞춰본다. 넷째, 영어를 떠듬떠듬 말해본다. 이 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일반 성인이 영어 회화를 했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네 단계를 할 때 기다려줄까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하고 대질 신문을 합니다. 자, 당신 이 사건에 관계가 있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라고 이제 이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첫째,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둘째, 단어를 생각한다. 사고, 액시던트. 맞아, 액시던트. 그 다음, 관계가 없다. 관계? relationship, relation. no relation. 오케이. no relation. 순서를 맞춰본다. I no relationship, accident. 하지만 떠듬떠듬 말해본다. 자, 이렇게 말해보죠. 저 얼마나 답답합니까? 매번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답답하고 환장해서 정말 가슴이 터지죠. 하지만 이 구문을 알고 있는 사람,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 accident. I have nothing to do with. 무슨 뜻입니까? 뭐뭐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이런 예문 200개만 외우면 여러분 회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200개를 안 외워서 여러분이 회화를 못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200개 여러분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 수 있는지 아세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해 보세요. 3시간씩 투자 못해요? 아침에 1시간, 출퇴근할 때 1시간, 저녁에 잠자기 전에 1시간.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영어 회화를 못한다 맨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가장 키포인트는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 구문을 먼저 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어 회화를 잘하는 고급 단계의 사람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스닝. 우리가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청각 이미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인들은 대부분 영어 단어를 글자로 먼저 배우고 눈으로 먼저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 이미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청각 이미지는 우리가 안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은 뭐로 배우나요? 청각의 이미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은 듣기를 잘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이 스펠링이라던가 먼저 읽기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 성인들은 청각 이미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꼭 글자를 봐야 이 직성이 풀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걸 들어요? 쉬운 것을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유치할 정도로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귀로 들었을 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읽는 수준보다 더 낮은 단계의 그러한 듣기 내용을 여러분께서 구입을 해서 내가 들을 때 한 70%, 80% 정도는 내가 이해해요. 들을만 해요. 이럴 때 여러분께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안 하죠. 뭐부터 해요? 급하니까. 시험용 토익부터 합니다. 토익부터 공부하면서 우리는 자꾸 듣고 또 듣고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서 영어가 또 재미있다고 합니까? 재미없다고 합니까? 재미없다고 해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다음 리딩입니다. 자, 리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읽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능 영어를 보면요, 그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토익이라던가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더라도 그 지문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가 꼼꼼히 읽고 자세히 해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셨죠? 그 꼼꼼히 읽고 단어부터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ottom up 스킬이라고 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은 것, 단어, 문법, 한 문장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요지를 파악하는 것을 bottom up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어를 몰라도 그냥 밑줄 정도만 치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겠지? 대강 추측하고 대강 넘어가는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톱 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톱 다운 그런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험 대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독해를 공부할 때 여러분께서 단어를 공부할 때 차근차근 공부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뒤적거리고 이 해석이 안 되면 또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절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모르는 단어를 밑줄 정도만 딱 치고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요지를 파악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두 번째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또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단어의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면서 공부해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홈스쿨링을 공부하거나 그리고 제가 우리 동아리에서 튜터로서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비법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모, 성인을 위한 영어 학습의 원칙을 제가 다시 한번 정했는데요. 원칙 1. 소비적인 영어를 버리고 생산적인 영어 방식을 택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영어 때문에 소비한 돈과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영어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그렇죠? 텅 비게 만드는 그러한 영어 산업이나 그렇죠? 영어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마 영어회화 카세트 테이프 하나 없는 집안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집에 영어회화책 기본 그런 거 시리즈로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 뭐 민병철이니 뭐 곽영일이니 뭐 그렇죠? 그런 어떤 책들이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 모으기만 하고 그렇죠? 우리는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영어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높지 않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매번 속이 답답하고 정말 우라통이 터지십니까? 자, 이런 영어의 소비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우리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그 방법을 쓰세요. 학원에 보내고 과외에 보내고.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계속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왜 불안해요?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얘를 놀려 먹으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먼저 손이 먼저 가고 하루에 뚜껑이 열릴 정도 수차례 열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이네. 사랑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뭐다? 아까 우리가 DVD 내용 보셨죠? 자존감. 자존감. 더군다나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아이를 자존감을 못 줘서 잘못 가르치면 그 아이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나중에 아이의 대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또 대물림 된다. 정말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면서 여러분께서 주저할 그러한 시간도 없습니다. 원칙 2.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돼서 비록 내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어를 공부하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아이를 가르쳐 준다면 아마 여러분은 부모도 공부가 되는 거고 아이도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본보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버대학교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렵사리 힘들게 정말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이버대학교의 성인들이 정말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여러분 주변의 동네나 아니면은 그 학부모들이 그렇죠?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그렇죠? 뭐 남 흉물 보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렵게 사이버대학교에 등록을 하시고 정말 그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인에게 영어 공부의 목적은 의사소통과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 아이가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이 우리의 최종골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의사소통의 능력은 아까 말한 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 이해하는 게 뭡니까? 공감력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죠. 그게 뭡니까? 전달력입니다. 이런 전달력과 공감력 그리고 여기에 그 아이가 많은 청중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팀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호소력까지
준비가 된다면, 호소력, 네? 설득력,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된다면 그 아이는 사회에서 성공하지 말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언어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깊은 뜻에서 우리가 홈스쿨링이든 우리 학과에서 영어를 가르치든 그게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당신의 결단은 마지막입니다. 영어 공부의 목표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쓸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영어는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어의 공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둘째, 매일 성취의 꿈을 꾸며 힘을 얻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내가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내 자식이 아직까지 잘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이미 성취한 사람처럼 그때 모습을 내가 상상하면서 나는 매일 잠들 때 상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겠습니다. 셋째, 영어 공부의 계획을 일지에 기록하면서 매일 성찰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책상에 앉기 전에 내가 시험 준비해서 바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걸 왜 하나? 이걸 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일 내가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왜? 올 1년의 목표는 나는 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동 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이고 휴대하십시오. 왜요? 우리 성인들은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아까도 소연 엄마가 냉장고에 붙였듯이 그 행동 리스트, 내가 오늘 해야 될, 내가 이번 주에, 이달에 해야 할 행동 리스트를 적어서 여러분께서 항상 상기하고 항상 반복하십시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양서를 읽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록을 하십시오. 양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든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꼭 정기적으로 책방을 방문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내 수준에 맞는 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읽고 공부할 영어책을 선별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꼭 성공시켜서 아이들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이런 명문대학교라던가 우리가 부모님들이 대부분 성적에 연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도 꼭 명문대를 보내서 아이가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노력해야겠다. 이런 그런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아 존중감을 키워서 그 아이가 대인관계라던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꼭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